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번 주말 충청권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요. 대세 굳히기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결과에 시선이 쏠립니다. 후보 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맹렬한 기세로 추격하는 가운데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둘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좀 가벼운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사형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난데없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죠. 소환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작은 홍준표 후보 글이었어요. 영아 성폭행 살인범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만약에 우리 시스템이 흉악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형수를 법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왜 두테르테한테 갖다 붙여요? 참 어처구니 없는 2017년도 중앙지검장 때 얼마나 포악한 수사를 했으면 우리 저 사람이 수사적인 자살을, 그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 하수인에 불과하다. 네, 유승민 후보도 가세했어요. 적폐 수사 당시 5명이나 목숨을 끊었다면서 수사 목적이 보수 괴멸이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벌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제가 총장 시절에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필리핀은 어리둥절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논쟁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건설적인 논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파 진영에서는 두 분 다 옳은 말씀하신 것도 있고 틀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감정상으로 보면 저런 흉악범죄 사형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너 사형이라고 해서 사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거기다가 필리핀에 있는 대통령 두테르테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외교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서 공식적인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 걱정해 봅니다. 네, 이제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이제 적폐 수사 당시를 좀 계속 끄집어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름을 한 번씩 얹어서 노출되려고 하는 전략이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뭐 그런 이름을 얻는다고 해서 글쎄요. 근데 이 논쟁 자체는 전 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뭐 진보 진영 사형제 폐지로 가고,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좀 잘못 말씀하신 것은 20년 이상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사형을 폐지한 나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 집행을 하면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나라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이 논쟁은 좀 차분하게 벌이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좋은 토론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형제 제도 자체는 살아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돼 있죠. 그걸 앞으로 계속 그대로 둘 것이냐,
흉악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뭐 논쟁해 볼 여지는 뭐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면요, 두 분이 이제 틈만 나면 싸울 거예요. 서로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그것을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서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 싸움은 더 격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그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준비되어 있죠? 네, 보수 진영만 따로 떼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22%에서 26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씩 떨어지는 모습이고, 홍준표 후보가 추격이 좀 거세긴 합니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10% 안팎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가 2강 1중 다약 이런 구도 정도로 좀 재편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상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면은 결국엔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고 있다라는 것. 진보층에서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특이하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본 게 중도층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대략 2% 정도 앞서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지지율상으로는 접점이 될 것 같다. 그것을 홍준표 후보는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 할 거야라고 자신감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 후보가 계속 추세를 좀 이어갈까요? 전 여기서 지금 이제 광주 전라 지역 주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주목이 됐던 것은 바로 20대의 20대. 지지율입니다. 특히 모든 후보들 다자간 대결에서 아직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데 20대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11%를 이기는 15%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즉 20대에서 왜 갑자기 이런 바람이 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바람에 실체가 없다는 문제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행동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의 의도적인 침묵이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빈틈을 타고 올라온 것이라서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 지지율 자체는 지금 당장은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양자 대결로 갔을 때 홍준표 후보가 과연 민주당 후보들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의 선택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MBS 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 조사는 윤석열 후보만 놓고 민주당 후보들하고 겨뤄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오차범위지만 이기는 게 나왔어요. 처음입니다. 이러한 추세, 즉 홍준표가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만약 지금 대략 50에서 6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빠진다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재밌어지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빠진다면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변인님은 조금 전에 의도적인 침묵이 불러온 효과라고 이제 보셨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각 후보별로 리스크를 좀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까요? 전 홍준표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활에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을 부활하고 로스쿨을 없애겠다. 그다음에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를 부활하겠다. 그다음에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사형제 부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책을 한 1, 20년 전 과거로 돌리겠다라는 정책들을 쭉 내놓는데 이게 당장은 시원한데 앞으로의 미래 먹을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중도층으로부터 어필이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10에서 20을 치고 올라가는 데 효과를 봤지만 여기서 이 선을 뚫고 나가는데 과연 이런 부활 정책들, 막 칼로 자르는 듯한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그것이 좀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시원한 부활 구호가 계속 먹힐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검증입니다. 과연 당신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가 될 수 있어? 라는 것과 정책 검증입니다. 아니 당신이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될 만한 국가의 비전을 갖고 있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 이런 검증도 받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덕성 검증입니다. 지금 장모께서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 상당히 흉흉하게 지금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해서 경선 과정 중에서는 본격적으로 각 후보들이 검증의 잣대를 들이댈 거예요. 도덕적으로 당신이 괜찮냐 안 괜찮느냐, 지도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검증 공세가 한층 심화될 거고,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을 보면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계속해서 적폐 수사를 이끌 때의 그 과정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거든요. 네. 당시 우리 측 인사들이 숱하게 목숨을 끊었다, 이런 걸 계속 제기하는데 결국 핵심 지지층이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끌어안았기 때문에 1위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은 아무리 때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악재가 다 노출돼 있다. 윤석열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어라는 이미지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을 당신은 예전에 우파를 괴멸시켰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잖아, 이러한 것은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공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아래로 빠지는 것도 아니어서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근데 오늘 인터넷 매체죠,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폭로성 보도를 좀, 기사가 8개인가 뭐 정말 대대적으로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취지는 손준성 검사 지난해 4월에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위치를 맡고 있었는데,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최강욱, 황희석 의원, 이렇게 야당 지도급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오전에 이미 회견도 하셨더군요. 예, 일단 수사정보정책관이 옛날엔 범죄정보기획관이었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바깥에 있는 모든 범죄 정보를 모아서 이것 중에서 뭐를 우리가 수사를 할까요를 이 검찰총장과 상의하는 1급 공무원 자리입니다. 매우 높은 자리라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고발장을 써서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웅 후보가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인정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두 분이 또 우연히도 사시 동기시더라고요. 이런 점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5명의 MBC 기자들,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 의혹 제기를 했던 분들까지 고발장을 다 써서 검사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주고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위 혹은 국민의힘으로 전달했다는 이거 자체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큰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법무부랑 대검이 좀 합동 감찰을 해서 손준성 검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의견을 여쭙기 전에 잠시만 사실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 일단 손준성 검사는 관련한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본인은 황당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김웅 후보의 경우에는 공익 제보라고 생각해서 넘겼다라는 이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받아서 넘긴 건 사실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는 아직 사실을 시인하진 않은 상태.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을 보면 기사의 제목에 온통 윤석열 검찰 이렇게 주어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사실된 확인과 사실될 확인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된 거는 뭐냐면 어쨌든 대검에서 만들었다, 김웅에게 전달됐다, 그것이 당에도 전달됐다, 이 세 가지인 것 같고요. 가장 이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총장이 시켰어 안 시켰어,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은 뭔 소리냐, 뭐 황당한 얘기다라는 입장이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해명 여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뉴스버스가 이제 계속해서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매일매일 추가 기사를 내놓겠다고 예고는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에 보고가 됐었느냐, 혹은 윤 후보의 지시가 있었느냐, 요 내용이 확인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저는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대검의 정보기획관으로 근무하는 검사가
그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야당에게 빈칸을 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실명이 들어있는 재판 판결문까지 첨부를 해서 전달했다는 자체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맞추면 수사 공작일 수밖에 없죠.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 개혁을 본인이 뭐 지지하고 이끌어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이 일이 맞다면은 그때부터 정치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입증 책임이 뉴스버스에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도 명백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 좀 바꿔보죠. 네, 다시 대선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국민의힘 경선은 그러니까 한 2주 후에 일단 8명으로 추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선 룰 가지고 계속 사실 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하느냐 아니면 없이 그냥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역선택이 뭐냐.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대선 후보로서는 국민의힘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바로 역선택이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각 후보들도 얘기 듣고 있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불러서 이것이 과연 역선택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홍원 위원장은 이 부분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에서는요. 대선 후보 뽑을 때 한 번도 역선택 조항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준위에서는 이미 역선택 조항 필요 없다. 그냥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선 룰은요. 모두가 찬성하지 않으면 룰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만약 변경하게 되면 큰 사달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엔 아니 나 참여 안 해. 나 이게 중간에 어떻게 룰을 바꿀 수 있어. 나 이제 경선 참여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경선이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다. 되게 위험스러운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그 NBS 조사를 보면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5%, 홍준표 후보가 23%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좌표 찍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 유권자 중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는 분들이 한 30%이기 때문에 70%의 다른 분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계시고요. 역선택이라고 하면 뭔가 조직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5천만 명의 국민 중에서 4천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중에 1,000분을 갖고 내는 통계에서 역선택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후보 경선 인단으로 등록하는 것 같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장님 말씀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왔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건 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1위 후보로서의 풍모 이런 걸 유지하려면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 빨리 합시다라고 하는 편이 사람들에게 더 자신감을 주거든요. 제가 또 윤석열 후보 측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후보와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무조건 대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어제 장제원 실장은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역선택 이 부분 도입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등 후보 아니겠습니까? 앞서 나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층에서 뭐 거의 압승을 하고 있잖아요. 통 크게 정치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저는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영향이 정말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지연 말단을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후보 간 1대1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후보님은 조세 감면 그리고 또 예산 절감 이걸 각각 25조씩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초선 의원들과의 대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재원은 20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재정이 아마 내후년에 630조 이상이 될 텐데 겨우 3%에 불과하다.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자, 후보님, 이거는 후보님과 저의 개인적 토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좀 감안해 주시고요. 검찰개혁을 너무 대선용 선거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거 아니냐. 180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을 받들었다면 만약 그 대표 시절에 대표로서의 그 개혁 임무 완수만 다 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 자기 사람 신기나 줄 세우기로 당대표 자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했었고요. 그 과정을 늘 상의를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서운함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미애 후보께서 그럴 처지가 아니실 텐데 왜 그런 서운함을 계속 갖고 계실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씀 드리고요. 네, 확실히 1대1 토론하니까 좀 캐릭터도 드러나고 네. 전선이 좀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1, 2위 후보 사이에 상호 토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덜했는지 동시간대 접속자 수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청 지역 지금 경선도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잘 조율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좋은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심이 너무 떨어지는 건지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이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 이것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진 거고 또 하나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승부가 끝난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흥미가 반감된 것 같아요. 그래, 이미 여론조사 여러 군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 나가는데 이낙연 후보가 뒤집을 수 있을까? 아유, 게임은 끝난 것 같아. 이미 결론이 난 게임을 못하러 보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선 투표하면 하나도 안 깠는데 네, 여론조사를 보면.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장 소장님이랑 프로그램 나오는 게 되게 싫은 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비슷해서 두 번째 얘기를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일단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의 경선이 언제 불이 붙을 거냐면 12일에 76만 명에 대한 1차 결과가 나왔을 때 2위와 1위의 격차가 얼마가 될 거냐에 따라서 그 뒤에 흥행 여부가 정해질 것이고요. 그 뒤에 있을 25일에 호남 지역의 투표까지 해서 요 두 가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다른 정책들이 맞붙으면서 좀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충청 지역은 좀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걸 좀 지켜보긴 해야겠어요. 일단 그동안 서로 제기했던 여러 검증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주로 인성 문제, 보은 인사, 도지사직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에 먹방 찍었던 저런 것도 제기했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탄핵 당시의 입장,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리고 능력 문제, 공약 이행률 주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였냐면 유효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제기해야 한 질문들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불이 좀 붙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다 불이 한 번씩은 다 붙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방어를 상당히 잘했어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저러한 답변 태도는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아니 변호사 비용, 대납, 당신 재산 문제 정확히 좀 얘기 좀 해봐라고 했더니
이슈와 프레임을 확 돌려버립니다. 아니 윤영찬,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음에 답은 안 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지역 경선이 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낙연 후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제대로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유효타가 있었는지. 저는 뭐 양쪽이 크게 없었다고 보고 이낙연 후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에 비해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히려 네거티브를 깎아먹지 않았나 싶은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거티브가 먹히려고 하면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공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네거티브 이런 거는 유효타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다른 것은 정체성에 대한 네거티브입니다.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장을 묻는 것인데 뭐 이낙연 후보가 잘 방어를 했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전 경선 과정에선 더 이상 뭐 유효타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 지금 대답을 제대로 안 한 측면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서의 경선에서의 관리에서 이 정도면 이기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지금은 가만히 있고 본선에서 상대당 후보가 공격을 했을 때 이걸 이제 되감아치는 용도로 쓰려고 아껴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면요. 마지막에 갈수록 가장 유일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후보와 캠프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만 없으면 현재 이런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실수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의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창기에 봤을 때 바지라도 벗을까요? 막 이런 말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과 질문이 집중되고 좀 심해진다고 생각이 되면 이재명 지사가 욱하는 그러한 성격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의식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 두 후보가 지금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참모들 내가 이번에 한번 튀어봐야지 혹은 뭘 좀 해봐야지라는 과욕을 부리다가 실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당내 상황도 제가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합당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 논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당 관련돼서는 경선만 하시면 그렇게 열린민주당의 합당에 구애를 보내시는 분들은 많은데 당 지도부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제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열린민주당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요. 대선 관련돼서는 대선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건지 저희는 그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서 만 명인 이 권리당원들에게 지금 다 물어봤고 그들로부터 그 답변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당 지도부가 관련된 내용들을 추석 전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방향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진심으로 당원들하고 인터랙티브한 정당을 만들고 있어서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꼭 열린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서 당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직접적으로 평가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 대부분은 금방 합당을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용으로 위성정당 급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당,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금방 통합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더 가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위성정당 말씀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당 지도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돈 나오는 주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가 지난 총선에도 흑자를 내고 지금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 굳이 지금 합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통합 이야기를 할 뭐 그런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네. 진지하게 제안을 해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후보들이 저에게 표를 좀 할 때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경선 전략일 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경선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양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당 지도부에서 진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또 저희들 당원에게 여쭤보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소장님은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고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선거는요 분열이 되면은 진영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 지점인데 저희가 합당 제안이 잘 안 들어온 이유가
그냥 놔둬도 딴 사람 안 찍겠지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토론 말미에 제일 솔직한 발언들이 나왔네요. 네, 지금까지 김성회 대변인,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